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실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라는 이야기, 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는 실물 경제, 다음 주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0년은 소위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명명했다면 2021년은 이제 백신이 보급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그 충격으로부터 딛고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백신 시대. 그러면 2022년은 무엇이라고 명명할까? 2022년은 코로나19를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라는 어떤 불안감, 마스크를 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머물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많은 혼란이 앞에 놓여져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렇게 명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타임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Life is coming back. 삶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It will not be the same, but not the same. 그러니까 삶은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가운데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함께 짊어지고 가지만 마스크는 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직사광산이 이렇게 비추다 보면 이런 어떤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위기를 경험하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굴절되어서 진행된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종식될지라도 완전히 달라진 구조적 변화가 있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우리 경제를 계속 이어져 나가게 만들까 우리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이제 탈고를 다 끝냈고 이제 교정 교열을 보고 있는 중인데, 21년 전망서를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이라고 제목을 정했다면 2022년 경제전망은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볍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또 한 가지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델타 변이죠. 백신이 보급되면 종식이라는 것이 앞에 놓이게 될 줄 알았는데 종식이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델타가 반영되기 전과 델타가 등장한 이후, 포스트 델타로 구분을 해보면 글로벌리 확진자가 더 늘어난 모습, 그리고 이머징 신흥국의 경우 확진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 선진국들은 그래도 그 증가폭이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신흥국만큼은 아닌 모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에 더 취약한 경제가 누구다? 신흥국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델타 변이가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사망자가 더 중요한 모습인 거죠. 사망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크게 급증한 것과는 좀 대비되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진행될 것이냐, 더 진전될 것이냐, 아니면 델타 변이가 등장하더라도 그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독감처럼 감기처럼 안고 살아가는 풍토병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인데, 많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하자면, 미국의 한 병원의 그 확진자 동향을 분석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원 환자의 동향을 보면 198명의 입원 환자가 등장했는데
그중에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중은 31명밖에 안 된다. 더 중요한 게 이제 ICU인데 이거는 집중치료실 환자예요. 집중치료실 환자 63명 중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5명밖에 안 되고 표현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인공호흡기, ventilators, 인공호흡기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신 접종자는 4명밖에 안 된다. 물론 여기서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망자 중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몇 명인지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치명적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치명률이면 사망률이면 소위 독감 환자로 인한 사망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역 풍토병으로 안고 살아가자.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22년을 전망할 때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전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실물 경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뷰,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그 뷰는 바로 불균형 회복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월드뱅크의 보고서도 똑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2020년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21년, 22년 이 세계 경제의 충격 이후 뚜렷하게 회복되는, 제가 2021년을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경제전망서에 이탈점. 그리고 2022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회귀점, 포인트 오브 터닝 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 다시 말하면 총량적인 세계 GDP 관점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 오브 터닝 백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선진국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겠죠. 그런데 선진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LIC, 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 개도국들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신흥국, 저소득 국가들은 남일이다 이거야. 왜? 백신의 접종 속도가 매우 더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는 백신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 백신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에 백신을 먼저 확보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그런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경제만큼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신흥국들은 그 회복이 좀 더디다, 멀다 하겠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저소득 국가들은요, 제가 한 그 외교부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가 그 의료 전문가들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저소득 국가의 그 의료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인프라를 갖다 줄래도 그것을 도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의료진의 널리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백신의 보급도 미흡하지만 인프라가 열악해서 그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그러면 경제가 어쨌든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불균형한 회복이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상승세. 지금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될 것인가, 장기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조적 물가 상승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경기적 물가 상승, 반짝 상승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기조적 물가 지표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8월 말일자죠. 8월 30일자. 그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조적 물가 지표도 이게 기조적 물가 지표의 개념은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지표들은 쉽게 말하면 경기적인 거, 계절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이런 요인들을 상쇄시켜 보는 거예요. 상쇄시켜 보니까 근원 물가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적 물가 지표의 여러 가지 지표들의 평균치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물가 시대에서 나름의 고물가 시대로 가고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냐라고 명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21년 4월, 5월, 6월, 7월 계속 2%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세가 21년 4.0% 우리나라 기준으로 4.0%로 크게 반등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죠. 물론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근데 22년 들어서 3.0%로 성장률 그 자체가 완만해져요. 그리고 이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제가 누차 경익남을 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뭡니까? 통화정책이잖아요. 근데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잖아요. 이제 완화가 아니라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1년이 2.1, 22년이 1.5.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21년에 일시적인 것이다. 22년에 2%를 밑도는 수준의 물가 상승세.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했고 인상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성장률도 꺾이고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회의 귀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 책은 안 나왔겠지만 2022년 경제전망책의 핵심 이 포인트를 포인트 오브 터닝 백 회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가도 제자리, 성장률도 제자리에 근접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그럼 미국 경제는요 이겁니다. 얼마 전에 FOMC가 열렸죠. 그 FOMC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제 전망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21년에 5.9%, 약 6%, 22년, 23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안정화되죠. 장기 평균인 1.8에 근접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다시 둔화되어 간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업률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3.5% 수준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떠냐? 물가 상승률도 21년에 4.2%.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좀 위협적이기도 하다.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많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요소에 가깝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준이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2.0%에 근접해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지난 주말에도 한 기자분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왜냐하면 우유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오르고 채소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장세는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러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왜?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저성장까지는 아니에요. 미국의 평범한 성장률에 근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물가 상승률이 2.2, 2.1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이면 그렇게 갈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성장이지만 물가만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추석 전에 느끼셨던 그
체감과 실제 물가 상승률 간의 괴리, 그 괴리는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굉장히 더디게 회복되는데 물가만 너무 높아라고 지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언론 인터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상 명명할 수는 없지만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 그 물가 상승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신 것처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각하면 실제 물가 상승에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물건 지금 삽니까? 한 달 있다 삽니까? 가격 떨어지고 나서 사고 싶죠. 내구재의 경우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하락을 전망하면 또 다른 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전망하면 또 다른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그 이상을 찍지 못하고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것,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정책금리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이 안정화된다.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이 실물 경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짚어드렸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테이퍼링, 그것에 따른 테이퍼 텐트럼, 어떤 금융시장의 충격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분들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 경제구조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